만약에 네. 이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뭐 전체 자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요. 네네. 혹시 대표님만의 분할 매수법이 좀 있으신가요? 그 1,000만 원이 그냥 그 단기성 한 방에 들어오는 자금인가요? 아니면 목돈으로 있습니다. 1,000만 그냥 원이. 여유 자금이 네. 1,000만 원으로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 1,000만 원을 한 10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10번이요? 네네. 아, 그래서 한 네. 100만 원씩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00만 원씩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전에 내가 투자할 종목들을 리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리스팅한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 분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삼성전자를 분석하면 대한민국 IT 산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크게 보면 세 개 부문이 있거든요. 이제 IM 부문이 있고요. IM 부문이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사업이죠. 한 11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IM 부문에서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가 있죠. 뭐 5G 같은 거. 그리고 CE 부문이 있습니다. CE는 이제 가전하고 TV 쪽이죠. 그리고 DS 부문이 있는데 이제 DS 부문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인데 그 반도체 안에는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결로 잡히고. 그리고 하만카논이라는 회사가 그죠. 연결로 잡히죠. 그러면 삼성이 하는 사업 중에 안 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삼성의 사업부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수익이나 매출 부분에서 어떤 쪽이 제일 높게 나올까 보면 결국 이익 기여도는 대부분 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럼 메모리 쪽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거기서 메모리 쪽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 장비도 있을 거고 부품도 있을 거고 소재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쪽을 이제 계속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탑다운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큰 종목도 보고 작은 종목도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걸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IT신 같은 채널을 보고 맞아요. 네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직장인분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이 놓치기가 쉬운데 그런 채널들 열어주셔서 그런 지식들 나눠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IT신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어떤 어떤 기준이나 주관이나 그리고 본인이 또 어떻게 좋게 보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한다. 그렇죠. 그 분할 매수법은 네. 되게 이게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뭐 한 50%만 들어갔다가 네. 10% 떨어질 때마다 뭐 20% 네. 20% 더 넣는다는 분도 네. 있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약간 스타일, 성향에 따라 스타일입니다. 네. 매매 스타일은 제각각이고요. 그 돈 버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돈을 잃는 방법은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네. 물타기 하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계적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기계적 손절. 네. 그래서 대표님께 내가 아무리 좋게 보는 종목도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일단 한번 팔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손절? 네, 손절. 네. 왜냐면 자기가 원래 또 처음 보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이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미련이 남아서 계속 거기에다가 어떤 자금을 그죠 태우다가 결국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물타기해서 네. 그런데 항상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했지? 이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좀 개선한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 주식 쪽에서 그리고 평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표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이 물려 있으신 분들 뭐 8만전자, 7만전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분들도 이제 거의 한 10%, 15% 났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가격을 보는 게 내가 뭐 95층에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냐 아니면 지금 어떤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부진할 거냐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업황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절대 삼성이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가장 중요한 기초 원자재 어떤 경제의 가장 기초 원자재가 지금 원유인데 이제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원유보다 더 중요한 기초 원자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병력 빼서 중국 포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 굴기 하려고. 그죠?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런 회사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우상향하지 못할 거냐. 그죠? 그러면 거기 믿는다 그러면 내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 어떤 투자라는 건 멘탈이거든요. 멘탈 싸움인데 내가 지금 뭐 6만 전자인데 9만 5천 원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일단 팔아야 돼요. 팔고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에 대해서 주는 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사요. 그러면 다시 사면 내가 그렇게 팔았는데도 이 가격에 다시 예전 물량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누가 좋다더라라고 샀다 그러면 절대 그 물량 못 채워요. 그러면 좀 더 객관화가 됩니다. 스스로에 일단 대해서. 팔고 다시 맞습니다. 또 적절하게 다시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물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고점에 몰빵 치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 그 현금 흐름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을 전 재산을 몰빵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걸 또 다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그 대표님께서는 아까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해서 네네. 10번에 나누어서 네네. 사겠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네. 한 몇 종목 정도를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은 네. 또 손절도 해야 되니까 이제 네네. 그거 막 몰빵 쳤다가 손절하면 네네.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렇죠. 한 몇 종목 정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한 5종목 정도. 개인이 한 네네, 5, 개인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면 그렇죠. 한 2천만 원씩 정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아. 그리고 이제 굳이 이게 이제 본인이 주식 투자에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요. 저 같으면 일단 성장주에 한 30%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한 30% 배당주도. 40% 정도는 삼성전자 같은 데다가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팔 수 있어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현금하고 똑같은데 배당도 준다. 이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시장이 빠지면 빠지겠지만 뭐 이 정도 지수에서 뭐 더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 주식은 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오르지도 않지만 내리는 폭도 작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주식들은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거래량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네. 내가 팔지 못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도 호황일 때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손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도 못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탈출이 현금화가 안 되는 네,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없죠. 네이버 카카오도 그러네요. 네이버 카카오도 뭐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거기도 거래량이 뭐 녹록진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래서 한 40% 정도는 진짜 뭐 은행 예금이다 생각하고. 네, 뭐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네, 매일 살 종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0%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두고. 네네. 30%도 배당주에 담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건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주 비중이 너무 크면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포트에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주들은 보통 시세 변동이 크지 않고 네, 약간 좀 안정적입니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덜 내리고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배당 많이 주는 뭐 금융, 증권 이런 거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뭐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금융주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지주사들 보면 네, 네. 효성 같은 데는 뭐 배당 시가 배당률이 뭐 7% 가까이 됩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 뭐 그런 종목도 많거든요. 네. 요즘 6, 7% 많더라고요. 네네 많아요. 네. 꼭 중요한 게 그 배당 많이 준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이 회사가 업황이나 어떤 그 시황들이 어떤 이 회사의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보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산업이 네네. 성장은 해야 되는 네네 성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돈 잘 벌고 배당 많이 줘도 그렇죠. 산업이 뭐 정체돼 있거나 하락하는 곳에는 회사가 적자내도 오너가 돈 필요하면 배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회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성장주는 우선 삼성전자도 성장주에 분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가치주에 가깝다고 봐야죠. 삼성전자는? 네네. 물론 이제 성장주죠. 그런데 이제 지금 흐름 자체는 거의 가치주 같은 성격을 보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지수가 굉장히 우상향할 때는 보통 이제 성장주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의 가치주처럼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작년 2022년에 그 막 6만, 7만, 8만, 네네, 9만 그렇죠. 갈 때 진짜 매달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성장주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장 어떤 상승기일 때는 PER을 따져요. 주가 수익 배율을 따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업황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PBR, 장부상 가치를 따지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네. 그러면 성장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 좀 어떤 분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관련, 그죠? 뭐 그런 거. 애플카 관련, 뭐, 네. 뭐 테슬라 뭐 관련, 뭐 그리고 뭐 가장 핫한 2차 전지주, 2차 뭐 전지주. 이런 것들이 성장주로 봐야겠죠. 성장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뭐 메타버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렇게 컨텐츠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폴더블 폰 쪽이 또 일단은 일단은 뭐 무조건 연간 성장이 뭐 거의 2배씩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작년에 전기차 같은 경우 작년에 100% 넘게 성장이 진짜 나왔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성장주들이 지약이죠. 네. 그만큼 이제 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받쳐진 네. 게 아니고 멀티플만 네.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도 사계절이 있어요. 네. 시장도 사계절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유동성은 이제 뭐 정부나 뭐 코로나19 때처럼 막 돈을 푸는 그죠? 돈을 푸는 시점이 있고 요즘처럼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코로나19라는 어떤 쇼크가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막 돈을 엄청 풉니다.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유동성 장이죠. 그 무조건 그 돈을 풀기 때문에 뭐 웬만한 주식은 다 올라가요. 네. 그게 봄입니다. 네. 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유동성은 좋은데 실적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유동성도 좋은데 실적도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작년장 같은. 그죠. 그런데 오히려 시세는 봄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종목 다 오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개인들 들어오시면 이거 주식 쉽네. 그렇죠. 주식 이거 두 배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막 그런 거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지금이 이제 가을이죠. 네. 가을이에요? 네. 가을은 실적은 나오는데 이제 유동성 꺾이는 거죠. 유동성은 이제 막 돈을 회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럼 그럴 때는 어떠냐면 지수가 못 가요. 네. 그러니까 봄에는 막 지수가 막 1490에서 그냥 막 2000, 3000까지 가버리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지수가 못 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튀는 애들이 있어요. 실적 나오는 애들. 개별주로. 네, 개별주들이 팍팍 튑니다. 그렇구나.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을이고요.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실적도 꺾이고 돈도 말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쇼크가 한번 나고 그럼 또 막 돈을 풀고 또 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군이오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가을이면 곧 겨울인데 이거 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을이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실적 보셨잖아요. 네. 그죠?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꺾일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지수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러니까 가을에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죠. 아까 개별주는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 개별주에서 저평가된 거를 조금 맞습니다. 매수한다고 하면 괜찮은 그렇죠. 건데 그렇게 보면 또 삼성전자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삼성전자를 개별주라고 보기는 좀 무리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화하고 좀 연결된 측면이 있어요. 네.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하고 좀 연동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국도 영향이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무역 수지 30% 이상이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에 위안화하고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위안화 강세로 갈 때 이제 우리나라도 원화 강세로 가고 삼성전자도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거든. 거의 화폐처럼 주식인데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하고 엮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그냥 어떤 본연의 그냥 펀더멘털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까지 다 따지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안정적인 회사다. 그리고 이제 시세는 단기간에 준다.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그 단기간에 주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 아파트 계속 물려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게 재작년 같을 때 시세 확 뽑아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강남 아파트 막 한 6, 7년 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유명한 그 유튜버이신 분도 그 2017년 이럴 때 집 샀다가 13년에 본전 와서 팔았는데 그게 거기서
두세 배. 2007년에 사셨다가. 왜냐면. 저 10년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그때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제일 어. 유명했었잖아요. 뉴스텔미 하우스푸어라고. 유명 유튜버잖아요. 슈카 분, 뭐, 네, 슈카님이 자기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어요. 17년인가, 2007년인가 집을 사셨는데, 그게 이제 13년까지 너무 힘들어서 본전 와서 팔았는데, 그게 3배 갔다, 4배 갔다, 이렇게.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네. 왜냐면 그때 2007년도에 음마아파트가 한 13억, 32평 13억 정도 했는데, 그게 그 금융위기 때 뭐 거의 8억 7천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2013년 때 이제 거의 본전 왔었는데, 그때 물량 던진 사람이 많거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 여담이지만 네. 지금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떤 신정부 자체가 좀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물가 상승률이 어떤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막 풀어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좀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금리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이자가 막 늘어나면요. 한 달에 내가 막 300만 원 이자 내다가 이게 400, 500 되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이게 달라요. 지금 막 그렇게 300만 원씩 그 원리금 부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는가요? 좀 많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연끌하신 분들이 좀 그렇죠. 연끌하신 분들이 좀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신 분들이 좀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죠. 네. 그죠. 이게 그러면 아파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참고로 저는 IT 전문가입니다.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또 점자신문에 오래 계셨고 또 그냥 여담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여담으로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그 시기는 모르고 또 단기적으로는 안 빠질 거라고 또 보시기도 한다고 하셨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거에 진짜 막 몇 천만 원으로 서울 집을 갭 투자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수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여기서 전세값이 더 올라가면 정권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전세가는. 그렇죠. 신정부도 지금 지지율이 그 대선 때 0.78% 맞아요. 당선됐는데 겨우죠. 여기 그러면 지방총선 작살납니다. 네, 그렇죠. 지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을 내리든지 아니면 전세가를 올리든지 해야지 갭이 붙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소득 가계 부채가 지금 1,800조 원 넘었거든요. 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1,800조 가계 부채에서 만약에 1%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이자 부담만 180조죠. 그러면 그게 가처분 소득에서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엄청나게 180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짧은 IT 전문가의 짧은 매크로. 네. 저도 그냥 얄팍하니까. 근데 이게 뭐 투자가 또 이렇게 자산들이 다 엮여 있고 또 이렇게 둘러둘러 보시면 좋으니까 또 그 포괄적인 뷰를 한번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제 주변에 또 부동산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좀 들은 거예요. 기동량한 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다시 이제 IT 전문가로 돌아가서